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조명이요. 렌더링을 하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렌더링 명령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플러그인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V-Ray겠죠. 자, 먼저 그림자부터 보도록 할까요? 섀도우. 자, 그림자를 켜봤습니다. 그림자 방향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렉탱글 4000, 5000, 푸시앤풀 3000, 옵셋 300, 푸시앤풀 5000이니까 4700. 네, 이렇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실내 공간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바깥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300, 이쪽도 300, 그 다음 여기도 300, 300씩 다 이렇게 키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만 푸시앤풀로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4700. 자, 여기도 렉탱글로 막으면 되겠죠. 자,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쪽에 창문 그려볼까요? 푸시앤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실내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실내 공간 하나를 만들어 보시죠. 자, 렌더링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아니, 렌더 말고 여기 에셋 에디터에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에셋 에디터를 띄워 보시죠. 바로 이 부분 순서대로 보시면 여기가 재질입니다. 얘가 재질이고 얘가 조명입니다. 얘는 V-Ray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얘가 렌더 셋업이고 이 주전자가 렌더링입니다. 왜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이냐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3D 객체가 저 주전자예요. 그 픽사라는 데 아시나요? 맞나? 픽사가 맞나? 하여튼 그 3D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최초의 모델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티팟이에요. 주전자가 아니고 그 차주전자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3D 맥스도 저 주전자가 렌더링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은 다 그 주전자 그림이 다 렌더링 명령어입니다. 자,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 가면 화살표가 두 개 있죠?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는 여기는 V-Ray 매티리얼입니다. V-Ray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닫습니다. 오른쪽은 서브, 즉 내가 선택한 재질 조명들의 상세 옵션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상세 옵션들이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태양광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실내 조명이에요. 실내예요. 그럼 여기는 태양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선라이트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땐 우리가 조명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자, 선라이트입니다. 자,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선라이트 온오프입니다. 선라이트 온오프고 그 다음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태양광의 위치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기억나시나요? 태양광의 위치는 윈도우 메뉴의 모델 인포에서 여기 지오 로케이션의 셋 매뉴얼 로케이션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경 132, 북위 37도. 이게 우리나라죠. 자, 오케이.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걸 어디서 맞추느냐? 바로 여기서 맞춘단 말이죠. UTC 시간대를 통해서 맞추고 시간대와 그 다음 날짜를 통해서 맞출 수 있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태양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프리뷰입니다. 미리 보기예요.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의 위치입니다. 0도면 이렇게 태양이 지평선에 깔려 있는 겁니다. 90도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에 깔리면 이렇게 노을 진 것처럼 보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거죠. 그림자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 이렇게 놓고 볼까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5도, 45도. 제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자, 렌더. 모든 건 다 렌더링을 통해서 봅니다. 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태양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전자 그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렌더링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태양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끄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건들지 않아요. 칼라 모드, 인텐서티 여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칼라입니다. 태양의 색상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인텐서티, 태양의 밝기입니다. 인텐시티, 인텐서티 이렇게 부르는데 인텐시티 밝기예요. 태양의 밝기입니다.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조명의 밝기는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두운데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카메라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바꿔보죠. 제가 2라고 해봤습니다. 2배 밝아진 거겠네요. 렌더링 2배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텐서티를 0.5로 바꿔봤습니다. 렌더링 확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태양의 밝기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 모형이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모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 호색의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대에 따라서 태양의 그러니까 하늘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버캐스트라는 게 있죠. 오버캐스트가 뭐냐면 흐린 하늘이요. 비 오기 직전에 흐린 하늘. 자, 볼까요? 일단은 보면 됩니다. 자, 끄고 지금 하늘을 제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렌더. 맑고 투명한 하늘이죠? 자, 근데 제가 하늘 모형을 오버캐스트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기 직전에 구름, 그러니까 먹구름 잔뜩 낀 혹은 황사가 잔뜩 낀 그런 흐린 하늘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클리어 있죠. 클리어, 여기 클리어 스카이 있죠. 이건 뭐냐면 비 온 뒤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요. 아주 맑고 하늘이 높은 그런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호색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가 있는데 얘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여지껏은 굳이 수정할 것이 없다면 이 사이즈 멀티플러는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 사이즈 멀티플러가 뭐냐면 그림자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는 아니에요. 그림자의 농도는 아니고 이런 거죠. 그림자가 사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흐려지죠. 바로 그거예요. 흐려지는 값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를 선라이트를 꺼놨구나. 다시 그림자 나오죠? 근데 그림자 굉장히 또렷하죠? 자, 이 위에서부터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사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흐려지면서 경계가 퍼져야 되잖아요. 그 퍼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그림자가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사실감 있게, 그러니까 사실감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트러비티하고 오존이 나오네요. 트러비티는 먼지입니다. 먼지. 2.5면 되게 맑은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높이면 먼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렌더. 하늘이 이렇게 황사 낀 것처럼 돼요. 다시요. 2.5로 낮춰볼까요? 다시 렌더. 자, 이렇게 맑은 하늘이 나온 거 보이시죠? 오존은 트러비티하고 반대입니다. 트러비티하고 반대예요. 오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늘이 맑고, 오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늘이 먼지가 많이 낀 것처럼 돼요. 실제로 렌더링하면 효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알베도 칼라라는 게 나옵니다. 알베도 칼라가 뭐냐면 여기 하늘하고 여기 지평선 부분이 만나는 여기의 색상이, 이 부분의 색상이 알베도 칼라입니다. 칼라 피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녹색, 아니 파란색이니까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렌더링.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알베도 칼라입니다. 다시 렌더링. 색상 바뀌죠? 지평선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블렌드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블렌드가 섞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섞이는 간격이 있죠. 하늘과 지평선이 만나는 요 간격이요. 요걸 블렌드 앵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블렌드 앵글이 없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쫙.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값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값만큼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블렌드가 뭐예요? 섞다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섞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 호리젠 옵셋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렌더링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붕에 맞춰서 있죠, 그죠? 이 값을 움직이는 겁니다.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평선의 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0으로 주면 원래 위치.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블렌드 앵글하고 호리젠 옵셋까지요.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가 있네요. 구름이요. 구름. 렌더링 하면 맑은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싹 낍니다. 뭐 덴시티 0.5죠. 구름의 농도예요. 뭐 0.9. 그러면 렌더링 하면 구름이 더 이렇게 진해지고 0.2 그러면 구름이 오히려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맑은 구름이 되겠죠. 적당히. 버라이어티, 구름의 다양성, 그 다음에 구름의 높이, 구름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한번 해보시죠.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인비저블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비저블이 보이다 란 뜻이고 인비저블이 감추다 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영화 중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 맨입니다. 인비저블, 투명하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려면 시간대를 낮춰야 됩니다. 시간을 6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오후 6시 30분으로.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따져보죠.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네요. 태양이 여기 어디 있겠네요. 자, 렌더. 여기 태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기 하얗게 태양이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이 선라이트가 감춰지게 됩니다. 렌더. 그러면 여기 있던 선라이트가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태양을 렌더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밑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 굳이 여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섀도우는 그림자 만들기예요. 얘 섀도우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네, 렌더링 했을 때 그림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한시. 그 다음에 그림자가 안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당연히 켜놔야 돼요. 그 다음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요거 뭐냐면 디퓨즈는 뭐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이요. 사물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서피큘라는 사물이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사시키는, 하이라이트 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적용하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앰모스피어릭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안개예요. 안개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안개 그림자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커스틱은 굴절입니다. 빛이 쭉 들어오면 이렇게 굴절되는 효과를 커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스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여기는 이 옵션 값은 다 기본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선라이트 이해되시죠? 자, 선라이트를 쓸 건데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선라이트 여기 인텐서티를 0.2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어둡게 나오겠죠. 어둡게 나오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렌더링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엔진이 나옵니다. 렌더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얘기예요. CPU로 렌더링을 계산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누르면 그 다음에 RTX라는 말이 나오죠. GPU로 계산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GPU가 뭐냐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도 CPU처럼 CPU처럼 계산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CPU로 계산할 거냐, 그걸 GPU라고 합니다. 이러면 GPU로 렌더링 합니다. 그리고 CUDA는 뭘까요? 두 개 다. CPU와 GPU를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CPU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있죠. 이 항목에 여기 보시면 조절자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CPU에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윤곽선의 그림자 주기예요. 윤곽선의 그림자 주기. 그래서 이 항목 때문에 이거 켜셔야 돼요. 그래야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걸 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그러면 여기서는 흐릿하니까 여기 그림자가 딱 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딱 만들어져요. 윤곽선에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선이 좀 잘 보이게끔 해주는 걸 말해요.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그림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각형 상자를 하나 놓으면 돼요. 그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하나 찾아보시죠. 이게 뭐냐면 인피니티 플랜입니다. 무한 평면이에요. 클릭하면 이렇게 그냥 아이콘만 이렇게 하나 들어와요. 그런데 렌더링하면 무한대의 평면이 생성됩니다. 역시 V레이예요.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항목은 뭐냐면 순차 렌더란 뜻으로 먼저 오브젝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번에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요. 얘를 끄면 버킷 렌더가 됩니다. 버킷 렌더, 여기 버킷 사이즈 보이시나요? 요만큼의 영역씩 계산하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걸 버킷 렌더라고 하는데 요게 속도가 빨라요. 지금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지금 네모난 사각형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버킷입니다. 저 네모난 사각형 하나가 CPU 한 개예요. 그러니까 CPU가 4개가 막 움직이면 아, 내 거는 쿼드코어구나. 지금 제 거는 옥타코어. 8개짜리. 그러니까 8개의 버킷이 돌아다니면서 계산하는 거죠. 요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끄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렌더링 품질이요. 렌더링 품질을 좋게 할 거냐 나쁘게 할 거냐. 보통은 미디움이나 아니면 로우 플러스로 놓고 렌더링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납품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나 하이 플러스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노이즈 리밋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아래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렌더링 품질에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디엄으로 놓고 얘를 0.01로 바꿔놓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커스텀이 돼버리겠죠. 자,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노이즈 때문에 울룩불룩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검은 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이게 빛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0.2로 놨잖아요. 태양광을.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근데 저 노이즈 리밋을 숫자를 줄여버리면 여기 나오는 노이즈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노이저를 체크해 놓고 쓰시면 노이즈를 완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렌더링 품질이 올라가겠죠. 다만 이 디노이저를 쓰게 되면 경계가 약간 뭉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완전히 깨끗하게 노이즈를 지워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카메라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카메라요. 근데 보통 여기 타입 눌러보면 스탠다드가 있고 VR 나오죠? 가상현실 쪽입니다. 스탠다드만 쓰면 돼요.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VR 큐브맵 카메라. 가상현실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상현실 안경 쓰잖아요. 이렇게 가상현실 보이잖아요. 그걸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스피어컬 파노라마 하나 하고 큐브맵 방식 하나 하고. 스피어컬 파노라마가 뭐냐면 스피어컬이 구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파노라마가 뭐냐면 쭉 펼쳐진 거죠. 파노라마 사진을 구슬처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입체 영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요즘 그 어안 렌즈 이렇게 입에 다물고 막 뛰어다니는 거, 거의 그런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큐브맵은 뭐냐면 이렇게 우유곽처럼 이렇게 앞에, 옆에, 위에를 따로따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맵으로 딱 쌓아서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무시. 그 다음 스테레오. 스테레오가 입체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안경 쓰고 이렇게 극장 들어가면, 맞아요. 그게 스테레오입니다. 그게 입체 영상이에요. 그 안경이 편광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빔도 두 개예요. 이렇게 가로로 된 편광, 세로로 된 편광. 안경도 똑같아요. 가로 편광, 세로 편광. 그럼 우리 눈에는 가로만 보고 세로만 보는 거죠. 이 영상을 따로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무시. 그 다음 프로포저. 프로포저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거죠. 요즘 우리 휴대폰 카메라에 다
익스포저 밸류, 즉 EV 값으로 밝기를 조절하죠. 우린 그거 안 써요. 우린 그거 안 써요. 뭘 쓰냐면, 자,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밑에 들어가면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 있죠? 얘 씁니다. 이 값 써요. 이 값. 이게 뭐냐면 수동 카메라예요. 수동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죠. 필름 센시티비티 ISO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뭐냐면 빛의 반응도입니다. 필름인데 필름에 원래 광각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즉 빛에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를 따지는 값인데, 이 값이 숫자가 작으면 빛에 둔해요. 이 값이 높으면 빛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작으면 어둡게 나오고 이 값이 크면 밝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이 어두웠잖아요. 이렇게 렌더링 된 결과물이. 자, 얘를 4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렌더링하면 밝게 나와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그 필카라고 하죠.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도 이 아사 값이 있어요. 아사 100, 200, 400, 800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필카부터 시작했으니까 필카 100을 썼어요. 필름 아사 100을 썼는데 어느 날 그 개그맨이 한 명 나와가지고 필름 선전을 해요. 그 후지 오토 200 그러고 선전을 해요. 200짜리가 그때 한동안 히트를 쳤었습니다. 빛이 하나 들어올 때 입자가 200개가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예민하게 밝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에서 찍을 때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왔던 거죠. 지금 많이 밝아졌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어퍼처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조리개예요. 조리개. 그러니까 카메라 앞쪽에 조리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딱 닫혀 있어요. 내가 셔터를 딱 누르면 조리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떼는 순간 다시 닫히겠죠. 조리개 값입니다. F넘버라고 해요. 조리개 1, 1.2부터 시작해서 1, 1.2, 2, 2.4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를 다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리개를 이렇게 조금 열었다 닫는 거예요. 원래 이 조리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하는 게 조리개 값이에요. 아쉽게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심도가 조절이 안 돼요. 심도가 뭐냐면 깊은 심자. 그러니까 피사체가 있어요. 사물이 있어요. 이 사물의 심도가 얕고 깊고를 말해요. 포커스가 여기만 맞춰져 있느냐, 이만큼 맞춰져 있느냐, 이 얘기예요. 피사체의 심도란 얘기는 내가 어떤 피사체, 그러니까 물체죠. 내가 포커스를 맞춰놓은 물체의 주변을 뿌옇게 흐릴 거냐, 아니면 다 또렷하게 나타낼 거냐, 이게 피사체의 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주변 배경이 뽀얗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심도가 얕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도가 깊으면 다 뚜렷하게 나와요. 원래 그게 조리개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제 빛의 양도 조절하는 게 조리개의 역할인데, 조리개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 하나, 심도를 조절하는 역할 하나, 두 가지인데 여기선 심도가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100으로 놓고, 자, 그러면 다시 어둡겠네요. 그죠? 자, 어퍼처 값을 열어보겠습니다. 4로 열어보겠습니다. 렌더. 그러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4면 조리개를 열은 거예요. 자, 다시 8이었습니다. 32로 바꿔보죠. 아니 16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쭉 어두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나오네요.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셔터가 필름 앞에 있어요. 필름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누르는 건 또 셔터라고 하지만
필름 앞에 셔터가 있어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게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건 셔터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셔터를 개방해서 한 10초 정도 개방시켜 놓으면 그런 사진이 만들어져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출 사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셔터를 열어서 빛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노출시켰다고 해서 노출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셔터가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겠죠. 그만큼 빛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조리개를 열든지 아니면 필름 감도를 그렇죠, 높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필름은 딱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밝기를 조절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빨리 열리고 닫힌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1, 2000분의 1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오토바이나 혹은 레이싱 차들을 찍을 때, 움직이는 레이싱 차들을 찍을 때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낮에 조리개 열고 그 다음에 2000분의 1 해놓고 분수를 찍어요. 그럼 분수의 그 입자들 있죠, 물방울 입자들이 다 나오게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빛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가 300일 때입니다. 자, 절반만 열어보죠.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만 렌더링을 해보죠. 여기만 렌더링. 그렇게 많이 밝아지진 않았네요. 자, 그 다음 300이었고 60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얘를 옆으로 이동, 여기다가 렌더링 해보죠. 더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밝고 어둡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저 세 가지 값이 전부 다 뭐예요? 밝기 값입니다.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데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조명의 밝기, 인텐서티 가지고 조절하지 말고 얘를 가지고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오토를 체크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밝기가 딱 맞춰지게 돼요.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뎁스 오브 필드가 피사체의 심도입니다. 얘가 피사체의 심도예요. 자, 제가 이 안에다가 원을 그려보죠. 이렇게 원 기둥을. 저는 얘 그룹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0,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나누기 5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래야 입체적으로 나야 좀 보이겠죠. 그 다음 뎁스 오브 필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디포커스가, 포커스는 초점이죠. 디포커스는 초점 흐리기예요. 이 값을 최소 0.7 이상, 자 0.8. 그 다음에 픽스 디스턴스 있죠. 거리 값입니다. 여기 거리가 200인데 여기서 따지지 말고 오른편에 여기 원 그림 있죠. 얘를 눌러서 원하는 데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클릭했습니다.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여기에요. 그럼 이쪽과 이쪽이 다 디포커스 됩니다. 피사체의 심도로 흐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아래 보시면 이펙트라는 게 있어서 비네팅이라든지 버티컬 렌즈 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안 써요. 쓸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사진 있죠.
오래된 사진 보면 가운데는 밝고 하는데 사진이 오래돼서 이렇게 양 끝으로 가면 이렇게 누래지면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그거 비네팅 효과라고 합니다. 안 써요. 차라리 포토샵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렌더 아웃풋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렌더링된 결과물의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렌더링된 결과물의 크기요. 자, 보통 A4 사이즈 같은 경우 297에 210입니다. 그죠? 이거 300 dpi로 계산하면 3400 얼마에 2900 얼마인가 이렇게 돼요. 포토샵 띄워가지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을 합니다. 이렇게요.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저처럼 올드 유저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외우기 힘들었던 거죠. 3400 얼마에 뭐 이렇게 숫자가 안 외워지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다 곱하기 10을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러면 A4 사이즈인 경우 이 사이즈로 렌더링을 하면 사진처럼 나와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7mm에 210mm에 해상도 300 dpi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해상도가 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 해상도가 그 1인치당 몇 개의 도트가 찍힐 것인가를 뜻하는 단어인데 1인치당 300개를 찍을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 퀄리티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라든지 빔 프로젝트라든지 TV라든지 전부 다 72 dpi입니다. 전부 다 72 dpi예요. 72개,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찍혀 있습니다. 전부 다요. 스캔 같은 거는 할 때 200, 300, 400. 그건 스캔이고 TV 모니터 TV. 그렇죠. 얘가 떨어지는 거고 걔는 이제 얼마든지 스캔할 때 충분히 해상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DPI하고 PPI하고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모니터는 PPI예요. 픽셀 퍼 인치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잉크젯이죠. 잉크를 어떻게 하나요? 분사를 하죠. 분사를 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가죠? 원이죠. 도트요. DPI는 저 프린터에서 쓰는 단어고 PPI는 모니터나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쓰는 단어예요. 사이즈 차이가 약간 나요. 뭐 0. 몇 mm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위는 두 개예요. 프린터 살 때는 DPI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니터는 PPI로 얘기해요. 픽셀 퍼 인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저거 다 두 개 혼용해서 써요. 의미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보통은 DPI라는 단어를 써요. 얘한테도 DPI를 쓰고 쟤한테도 DPI를 써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FM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쓰는 거고 FM인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얘네들은 다 뭐냐면 72 dpi, 72 ppI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해상도가 가로에 2900개를 찍어야 되고 세로로 2100개를 찍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2910 곱하기 2100 610만 해상도네요. 그러니까 화소가 610만 개가 찍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600만 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그러잖아요. 가로 곱하기 가로의 픽셀 수, 세로의 픽셀 수 두 개 곱하면 그게 화소 수가 돼요. 화소가 픽셀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3라면 A3가 420에 297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10만 이렇게 곱해버리면
손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략 270, 280 ppi 정도 나와요.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약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 눈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사진처럼 나와요. 이렇게 297에 210,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2970, 2100 이렇게. 그러면 A3 사이즈가 A4 사이즈가 되는데 여기 가로 세로 해상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16대고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4대3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지겠죠. 그죠? 이 해상도에 맞춰서 뭐 5대4 랜드스케이프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커스텀 그러면 내가 임의대로 고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2970, 2100 그러면 A4 사이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으로 바꿔서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잠시만요. 자, 반드시 커스텀으로 바꿔서 쓰라는 법은 없어요. 4대3이나 혹은 5대4로 놓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늘 이야기하지만 최종 결과물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포토샵이요. 여기서 해상도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어디서 조절해요? 네, 포토샵에서요. 조금 틀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얘가 제일 중요해요. 렌더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 자, 지금 제가 해상도 키웠어요. 1024로 키웠습니다. 그럼 이제 렌더링이 아무래도 느려지겠죠. 그죠? 영역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뜻이 되죠.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럼 렌더링 다 끝났어요. 저장하려면 여기 디스켓 그림이 있단 말이죠. 얘를 눌러서 저장하면 될까요? 안 돼요. 다운됩니다.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무에서 작업하는 거 지금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렌더링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한참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30분이요? 최소 3시간에서 6시간이요. 렌더링 시간 오래 걸려요. 물론 30분짜리도 있어요. 근데 기본 6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3시간에서 6시간 생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컴퓨터 속도가 낮을 때도 기본 8시간씩 렌더링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리소스가 남아나겠나. 저장한다고 마우스 딱 옮기는 순간 그냥 컴퓨터 다운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작업한 렌더링 결과물은요?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네가 좀 저장해놔. 렌더링 다 끝났으면 좀 저장 좀 해줘. 그게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저장시키는 겁니다. 이거 시퀀스 파일로 저장시켜 놓은 건데, 자요. 어떤 파일이면 좋을까요? JPG? PNG요. 왜 PNG일까요? 설명 한 번 한 것 같긴 한데. 자, PNG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컴퓨터는 이진수로 나가요. 그죠? 010101 이렇게 나가요. 근데 컴퓨터가 색상을 쪼갤 때 최대한 쪼갤 수 있는 게 2에 8승계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이진수 8승까지 쪼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색상에 대해서 최대한 쪼개면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이거 8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8비트 칼라라고 불러요. 8승이라서 그 8제곱이잖아요. 그 8비트라고 불러요. 이걸 10진수로 바꾸잖아요. 256개입니다. 그래서 256 칼라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8비트 칼라, 256 칼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칼라라고 해요. 오토캐드에 보시면 칼라 딱 뜨면 인덱스 칼라, 트루 칼라, 그 다음에 팬텀 칼라인가? 저 무슨 칼라 하나 또 나와요. 색상이. 그게 인덱스 칼라예요.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색상에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256개라 색인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2에 16승계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얘는 16비트겠죠? 생략합니다. 얘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64,000개입니다. 뒤에 111은 제가 못 외워요. 그냥 64,000개로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2에 24승 2에 24승 24비트 칼라예요. 24비트 칼라라고 하고, 얘는 왜 24비트냐면 빛의 삼원색이 뭐죠? 레드 2에 8승, 그린 2에 8승, 블루 2에 8승. 빛의 삼원색, 우리가 화면상에서 보는 모든 색상은 다 빛의 삼원색으로 봅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색상을 만들어서 보잖아요. 다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에 8승, 2에 8승, 2에 8승 38은 24비트.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색은 빛의 삼원색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루 칼라라고 합니다. 얘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또 있어요. 2에 여기다 8승을 더 더합니다. 그래서 32비트가 나옵니다. 트루칼라, 요거 트루칼라에 알파 채널이 붙습니다. 채널 맞나요? 알파 채널이 2에 8승이 붙습니다. 트루칼라 2에 24승에 알파 채널 8비트. 알파 채널이 뭐냐면 투명도요. 이걸 투명도라고 합니다. 투명도가 2에 8승계가 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32비트 칼라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GIF 파일 들어보셨나요? 퀄리티가 높던가요? 낮던가요? 낮아요. 8비트 칼라입니다. 8비트 포맷이라고 불러요. GIF라는 파일은 8비트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256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어요. JPG가 여기에 해당해요. 64,000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BMP 파일들이 있어요. BMP하고 TIF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24비트 칼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TGA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PNG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NG로 저장하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TGA 파일 썼어요. 그래야 포토샵으로 보내면 알파 채널이 거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 가지고 작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굳이 포토샵에서 채널 쓰는 걸 못 봤어요. 요즘 채널 잘 안 쓰더라고요. 다 레이어의 투명도를 쓰지. PNG가 레이어의 투명도가 딱 저장이 돼서 들어가요. 투명도가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돼요? JPG 써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PNG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나 DSLR 보면요, 고용량으로 저장하기가 있고 저용량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저장하면 대부분 다 TIF로 저장해요. 24비트거든요.
근데 저용량으로 저장하면 다 JPG입니다. 64,000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렌더링 저장을 PNG로.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서 PNG 가지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보관한다든지, 내가 보관을 해야 돼요. 작업 다 끝났어요. 보관해야 돼요. 그럼 뭘로 저장해요? JPG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보관용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거하고는 관련 없어. 그러면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JPG로 넣는 거죠. 그럼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해도 그냥 정리가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PNG 파일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PNG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내가 렌더링 끝나면 자동 저장돼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이네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하면 시퀀스 파일로 저장합니다. 시퀀스 파일 뭐냐면 이리던가 어디다 놨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 금방 잊어버렸네. 아, D드라이브 새 폴더이구나. D드라이브의 새 폴더. 아유, 여기 있다. 지금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시퀀스 파일이에요. 얘네들이 시퀀스 파일입니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영화기로 보면 이렇게 필름이 쭉 들어가잖아요. 필름 한 장 한 장 한 장 저장한 거예요. 이걸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요. 얘를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들여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시퀀스 파일의 장점은 뭘까요? 편집이요. 편집. 이렇게 다 낱장으로 돼 있으니까 리터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낱장으로 다 리터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동영상 파일이에요. 그럼 동영상 파일의 리터칭을 어떻게 할까요? 되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M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되게 옛날 건데 혹시 아시나요? 네, M. 그 심은하인가요? 여자 주인공. 아, 외계 드라마? 아니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그 왜 눈. 심은하 나와가지고 네. 눈. 네. 그래서 뭐 되게 그랬죠. 그때 되게 유행했던 그 유행어 중에 내가 네 M이다. 그 요즘 세대는 모르는데 옛날 드라마 중에 알파벳 M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심은하라는 여자 배우인데 거기에 눈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그래픽을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다 따가지고 포토샵에서 다 빨갛게 칠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영상 프로그램에서 다 되는데 그땐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시퀀스 파일을 다 내려받은 다음에 하나씩 포토샵에서 터치해가지고 그리고 저장했어요. 그때 그래픽 PD가 엄청 고생했다고 했어요. 그때 그 앱 나올 때가 제가 한참 이거 강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그냥 수시로 들어올 때였어요. 이게 시퀀스 파일입니다. 이거를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초에 30프레임, 1초에 30장 들어가서 쭉 정리해 놓으면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팅을 얘를 켜버리면 시퀀스 파일로 다 저장해 버립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인바이런먼트에 있네요. 인바이런먼트에 여기 배경이 있죠. 얘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늘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네. 그 다음 GI는 켜셔야 돼요. GI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GI 값은 켜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광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빛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 빛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논리. 그죠? 여기선 빛의 입자설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가요. 그걸 포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포톤이라고 부르는데 빛이 이렇게 쭉 오면 사물이 오면 부딪혀서 반사되겠죠. 이렇게 반사되겠죠. 이게 GI 값입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빛이 사물에 와서 이게 반사되는 효과, 이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걸 추적하라고 시키는 게 GI 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밝아져요. 자, 보시죠. 다시 800이 6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토 끄고, 자, 렌더링. 조금 어두침침하게 나오죠? 근데 아까하고 또 밝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GI 값을 계산하니까 이 빛이 들어와서 난반사되는 거를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밝아져요. 자, 다시 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제가 이 값을 20으로 올려봤습니다. 렌더. 그러면 하얗게 돼서 좀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GI 값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원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물에 의해서 튕겨나갔습니다. 첫 번째, 이 광원으로부터 나온 조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 R-A-Y, 빛. 프라이머리 레이, 주된 빛.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물에 의해서 튕겨나가겠죠. 그죠? 이건 세컨더리 레이, 두 번째 빛. 이 두 번째 빛,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GI 값입니다. 이렇게 밝아지게 돼요. 조금씩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주 막 밝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보이시나요? 일로 넘어갑니다. 얘하고 연동돼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는 4개인데 스케치업에서는 3개를 씁니다. 요즘 3개 쓰더라고요. 보시면 이리디언스 맵이라는 방식하고 브라우트 포스 방식하고 라이트 캐시 방식하고 3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계산하는 거죠.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 3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이 지닌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광원이 와서 여기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나올 거 같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광원이 쭉 와서 부딪혀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쭉 밝아졌다가 어두워진단 말이죠. 이때 밝아지는 양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이상 없잖아요. 이 형광등에서 엄청나게 많은 빛의 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켜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120Hz예요. 사람의 눈은 30Hz가 넘어가면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30Hz 밑으로 내려가면 깜빡깜빡거림이 느껴져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TV 같은 게 바로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TV 같은 경우는 NTSC 방식이에요. 유럽은 PAL 8방식이라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 NTSC 방식은 1초에 29.97프레임이 넘어가요. NTSC 방식은 27프레임인가 24프레임이 넘어가요. 근데 그 재패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은 1초에 대략 18프레임 정도 써요.
그러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초당 프레임 수로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3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은 깜빡거림을 느끼게 되고 눈이 피로함을 느끼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120Hz예요. 피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번 깜빡거리면서 끊임없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걸 밝기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라이트 캐시를 써버리면 입자 하나가 와서 딱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퍼지겠죠? 계산하는데 몇 개 계산하냐면 여기 800개 계산한답니다. 원래는 이거의 제곱이에요. 800개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서버 디바이스가 뭐냐면 빛의 입자예요. 샘플이라고 하는데 샘플링의 개수입니다. 800개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개의 제곱을 추적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확 올려야지만이 제대로 된 추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렌더링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얘는 세컨드리로만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컨드리가 라이트 캐시로 돼 있죠. 세컨드리 레이로 쓰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머리는 누구 쓰느냐면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를 쓰는데 둘 중에 누가 정확하냐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가 제일 정확합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1차적으로 장면을 쫙 계산해요. 그 다음에 광원이 어디 있는지 추적한 다음에 광원에서부터 빛의 입자를 쭉 추적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도를 계산을 해요. 브라우트 포스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가장 닮은 걸 골라라 그러면 라이트 캐시예요. 입자를 추적하고 부딪혔을 때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라이트 캐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계산은 브라우트 포스예요. 이리디언스 맵은 뭐냐면 일단 쭉 계산해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조명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도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조도 보관법이라고 해요. 조도 보관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리디언스 맵은 브라우트 포스에 비해서 약간 부정확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렌더링 속도예요. 얘가 렌더링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리디언스 맵,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에는 이리디언스 맵을 쓰고 세컨드리 레이에는 라이트 캐시를 씁니다. 여기 보면 서브 디바이스 나오죠? 샘플의 개수. 나중에 이 샘플의 개수를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는 뭐냐면 해상도의 품질입니다.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조도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도를 이 값을 0으로 놓으면 렌더링 품질과 똑같게 계산해라 이런 뜻이 돼요. 조도 계산하는 방식이.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얘기냐면 렌더링 해상도의 절반 정도의 품질로 조도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최소 마이너스 3에서 최대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품질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이 퀄리티로 렌더링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하이 퀄리티가 돼버려요. 조도도 많이 계산하고 조도의 품질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나는 대충 계산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놓고 렌더링을 하면 렌더링이 후다닥 들어갑니다. 나머지 밝기는 이제 그 카메라로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입자의 개수, 추적하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샘플링이라고 해요. 최소 20의 제곱개의 빛을 추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최소. 얘는 한 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랙티브 파라미터는 넘어가고 그 다음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티 알리아싱이 뭐냐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 사선일 때 이게 사선이 계단식으로 안 나오고 약간 뭉그러져서 나오죠. 이게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요 이렇게 사선의 경우 이렇게 경계를 약간 뭉그러뜨리면서 해줘야지만이 깨끗하게 나와요. 만약에 얘를 안 하면 진짜 계단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 안티 알리아싱을 계산하는 방식들입니다. 가장 선명한 게 캔물럼이에요. 경계를 가장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캔물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캔물럼을 많이 써요. 지금 요 정도인데 렌더링을 해보면 여기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알리아싱 필터는 캔물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건 이렇게 경계 부분이에요. 이렇게 경계 부분에 그림자 들어가 있죠. 얘를 꺼버리면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경계가 그림자가 없으니까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경계가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계 부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 값을 보시면 이제 라디어스하고 어마운트 값이 나옵니다. 라디어스 값은 그림자의 범위예요. 그리고 어마운트는 그림자의 진학입니다. 자, 경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됐고 여기 볼륨매틱 인바이러먼트요. 자, 얘를 체크하면 자, 여기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탈 때 먼 산 보신 적 있나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고속도로 자주 타니까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타야 되니까 먼 산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산은 유채색이에요. 유채색이고 또렷합니다. 근데 먼 산으로 가잖아요. 무채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예요. 사진으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에디얼 퍼스펙티브? 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 에디얼 퍼스펙티브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분은 여기 컨투어를 체크하시고 렌더링을 하시는데 오파시티 농도고 여기 위드 보이시나요? 위드가 선의 굵기예요. 위드가 선의 굵기니까 이 위드 값을 조절해서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화처럼 나옵니다. 이 컨투어는 재질에도 있어요. 재질에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명으로 넘어갑니다. 조명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렉탱글 라이트, 스피어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IES 라이트, 옴니 라이트, 돔 라이트, 그 다음 메시 라이트, 여기까지가 조명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옵션이 똑같아요. 옵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렉탱글 라이트는 자, 얘네들 지우고 볼까요? 자, 사각형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라이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있죠. 이게 빛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빛의 조명을 쓰려면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려야 돼요. 그래야 밑으로 조명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중간에다 놔봤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오후가 아닌 오전으로 놔봤습니다. 그래야 렌더링이 제대로 돼요. 자,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빛이 화살표 방향으로 나와요. 이쪽은 안 가는 거죠. 여기가 밝은 이유는 GI 값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그래요. 조명으로 가면 여기가 조명이에요. 여기 렉탱글 라이트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인텐서티에서 30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 스칼라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량이죠. 자, 눌러 보시면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언트 파워, 라디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미넌스 파워는 빛이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양을 말합니다. 밝기. 근데 아니 다시 루미넌스 파워는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밝기를 말하는 거고, 그 아래 루미넌스를 보시면 단위가 루미넌스 나누기 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빛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누가 더 밝을까요? 자, 저 빔 프로젝트 보시면 한 30만원대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죠. 뭐 요즘 캠핑용 빔 프로젝트는 한 10만원대도 있죠. 근데 걔네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밝은 낮에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던가요? 되게 밝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바로 저기서 광원에서부터 빛이 많이 나와요. 빛이 밝아요. 여기 닿는 건 얘기 안 해요. 그게 루미너스 파워입니다. 빛이 밝아요. 광원에서 빛이 많이 나와요. 그게 루미너스 파워고, 루미너스는 뭐냐면 저기서 빛이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지정한 요 범위 안에 빛이 이만큼 밝아요. 이 얘기입니다. 루미너스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하면 똑같아요. 티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 파워, 그러니까 라디언트 파워, 라디언스가 있네요. 그죠? 요거 뭐냐면 복사열입니다. 복사 광선이라고 해요. 사물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복사한다는 게, 복사가 뭐냐면 열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사 광선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디언트는 복사 광선이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30으로 그냥 이거 가지고 조절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 렉탱글 디스크 원반입니다. 이렇게 원반 형태예요. 원반 형태. 그리고 사이즈, 원반의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비저블 나오네요. 인비저블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렌더링 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안 나와야 돼요. 인비저블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조명이 보이면 안 되겠죠. 태양은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인비저블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 디케이. 디케이가 뭐냐면 감소예요. 감소.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오든가요? 아니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오든가요? 줄어들면서 와요. 천장의 지금 밝기하고 이 바닥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조명이 감소돼서 그래요. 근데 노 디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게 렌더링을 해버립니다. 소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노 디케이는 쓰면 안 되고요. 섀도우 당연히 써야 되고, 이 더블 사이드가 문제네요. 지금 빛이 이렇게만 오고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빛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자, 렌더. 양쪽으로 빛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이라이트 효과 일어났죠? 그 다음 항목 보시면 똑같아요. 디퓨즈, 서피큘라, 리플렉션. 여기 리플렉션은 반사 효과예요. 그러니까 거울 있죠. 거울이 사물을 반사하잖아요. 그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같은 반사 효과예요. 그걸 리플렉션인데 리플렉션 효과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조명 옵션들입니다. 자, 그럼 다른 조명도 볼까요? 자, 조명은 여기서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스피어 라이트, 구슬 모양의 조명이요. 아이고. 자,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이요. 옵션 보면 똑같아요. 컬러, 인텐시티, 사이즈. 옵션 보면 인비저블, 노 디케이 똑같아요. 렌더링 하면 됩니다. 구슬 모양의 조명 맞나요? 네. 구 모양의 조명. 자, 끄고 여기서 지우세요. 왜 화면에서 지우면 안 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 지우면 여긴 안 지워져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여기서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옴니라이트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점광원이요. 형태가 없어요. 옴니라이트가 형태가 없고 점광원입니다. 한 점에서부터 빛이 시작한다고 해서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똑같아요. 인텐시티 있고, 그 다음 인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디케이 보시면 노 디케이, 인버스 스퀘어, 인버스 큐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 디케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인버스 거리에 비례합니다. 인버스 스퀘어가 4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거리의 4제곱으로 감소합니다. 인버스 큐브가 6면체죠. 거리의 6제곱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로 고쳐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밝기인데 렌더링 하면 조금 더 밝아져요.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옴니라이트는 여기 있는 스피어 라이트하고 가장 비슷한 조명입니다. 근데 스피어 라이트는 형체가 있는 조명이고 옴니라이트는 형체가 없는 조명입니다.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